예. 이제 한 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우네요. 예.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아니 지루하셔갖고 뭐 중간에 나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가 본데요. 예. 지루하십니까? 아니에요. 아유, 지루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1시간 반이 아니고 3시간도 그대로 서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 제가 3시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오염된 환경에서 질병 예방해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아까 오늘의 규절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예. 참 제가 가끔 이렇게 읽어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옳은 자리에 서 있나 하는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정말 알고 영접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1970년이니까 지금 45년 됐습니다. 45년 됐는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언뜻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들 때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만약에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제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제가 좀 잘 됐으면은 아마 지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으면서 나이스샷 하면서 잘 들어갔다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있을 거는 좀 제가 잘 됐을 경우이고, 아니면은 어느 산에 땀 필필 흘리면서 등산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젊었을 때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또 담배를 많이 펴갖고 지금 삼성의료원에서 지금 누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삶이, 그리스도 삶이 정말 이 세상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 또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고,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은 들려서 갈 때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걸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오는 그 영화인데 정말 그거 보고서 막 소름이 끼치고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영화 한번 볼 만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휴거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부조종사가 휴거돼서 없어지고 애들이 없어지고 막 찾고 난리고, 또 자동차가 운전하는 사람이 날아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참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하는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이 세상에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또 천국에 가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 현미를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대부분이 다 현미를 드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지금도 현미를 안 드시는 분은 드시라고 하고, 쌀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쌀 구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은 배아 C 부분이 66%, 그 다음에 우리가 흰 쌀로 먹는 부분이 5%, 미강층 29%, 껍질 부분이 29%라고 하니까 정말 영양가는 우리가 현미를 먹었을 때 그 영양가를 100% 섭취할 수 있고 또 퍼펙트하게 완전한 식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의 효능은 뭐 혈관 질환에 좋고 피로, 변비, 암 예방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효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미를 보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조금 비껴서 보니까 포도를 오늘 아까 제가 여기 두르기 전에 이제 그 위에 3층에서 포도를 몇 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하는 건데 그랬습니다. 포도가 상당히 참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를 다 하고 또 저도 포도를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포도대장입니다. 포도대장. 네, 그래서 포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포도대장입니다. 저 부르실 때 포도대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포도의 효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의 효능은 비타민 D가 풍부해갖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비타민 D가 풍부하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은 거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이 좋고, 그 다음에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뇨작용에 칼륨이 많아가지고 부종이 좋고, 또 철분이 많다 보면은 조혈작용, 피를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빈혈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암 물질이 있어 암 예방에도 좋고, 플라보노이드가 있어갖고 동맥경화에도 좋고, 그 다음에 포도씨에 특히 폴리페놀이 많아서 치매 예방에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가 이제 보랏빛 색소가 있어 안토시아닌이라고 해서 눈 건강에 좋다. 참 우리가 이제 과일을 보면은 이제 포도가 보랏빛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토마토에 보면은 또 붉은빛 이렇게 갖고 색깔을 내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항산화 물질이 생깁니다. 우리가 껍질이 외부에 자외선도 있고 각종 아주 벌레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껍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껍질이. 그래서 대부분의 껍질이 항산화 또 항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미하고 포도하고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현미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6, 5, 29 이렇게 이제 보통 합니다. 그러면 포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도를 아마 여러분들은 포도를 비교하는 거는 처음 들었을 텐데, 포도는 껍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껍질은 현미 껍질하고 비교해 보면 몇 퍼센트예요? 29%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과육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과육이죠. 과육은 5% 정도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부분은 바로 66%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포도씨가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포도씨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껍질도 좋고, 우리가 이제 과육이라고 먹는 거는 그냥 맛있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현미 대신에 우리가 백미를 먹는 그런 느낌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건강 강의 하면서 이제 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제 오늘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한다고 해서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에 적포도주가 있고 또 백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레드 와인, 하나는 화이트 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제조법을 아시는 분 있겠습니까? 제조법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모르셔야 또 이렇게 강의가 되죠. 다 알으면 강의가 안 됩니다. 자, 모르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선 그 차이는 적포도주를 만드는 레드 와인을 만드는 보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다 집어넣습니다. 과피라는 거 껍질이죠. 그 다음에 씨, 심지어는 그 줄기까지, 고기 나눈 줄기까지 같이 넣고 발효를 시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는 광고가 잘 안 나오는데 전에 광고를 보면은 어떤 여배우가 막 발로 진 이기는 거, 이게 포도주 담는데 발로 진 이기는 거를 혹시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광고하면서 이제 그거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포도 넣고 그 다음에 줄기까지 넣어가지고 전부 그 발로 밟아가지고 다 으깨고서 그 다음에 발효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압착시켜서 뭐 오크통에다 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숙성시켜갖고 이제 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레드 와인을 제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교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포도주 제조는 어떻게 되느냐? 백포도주는 물론 그 경우에 따라 이제 색깔이 틀린 포도를 쓰기도 하겠지만, 뭐 과육이나 가피하고 비슷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즙을 냅니다. 그러니까 즙을 내니까 대개 어디에서 즙이 나오냐면은 과육에서 나오는 즙을 사용합니다. 과육에서 나오는 즙을 나오는 걸 가지고 발효시키고 숙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주재료가 과육입니다. 그러니까 주재료가 과육이니까 영양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면 100대 5 정도 되는 그런 영양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도 포도주 얘기가 나오지만 보통 정말 술꾼들은 적포도주를 먹지 않고 백포도주를 먹는다, 화이트 와인을 먹는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력과 그 다음에 영양가를 비교해 보니까 정말 100대 5가 됩니다. 신기하죠? 100대 5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 측면으로 보면은 적포도주가 100이고 백포도주가 5, 또 항산화력도 그렇고 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어떤 데 사용되는 거냐면은 프랑스, 뭐 영국, 독일 다 마찬가지지만 그 근처에 그 육식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빵도 많이 먹고 육식들을 많이 하는데, 유난히 프랑스 사람들이 그 심장병이 발병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즉 제일 꼴찌입니다. 유럽에서. 이제 그거는 적포도주, 그러니까 레드 와인을 즐겨 먹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연구한 거를 갖다가 프렌치 패러독스,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준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 쪽에서도 하나 나오는데, 프렌치 패러독스 말고 이제 차이니즈 패러독스라는 말이 또 어쩌다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중국 패러독스. 중국 우리가 중국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기름 뭐 느끼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먹고 어떻게 평생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 음식에 많이 넣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파입니다. 양파. 그래서 그런 기름, 튀김, 느끼한 거를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어때요? 심장병이 적은 거를 차이니즈 패러독스랍니다. 그걸 뭐예요? 양파입니다. 양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의 음식들이 소과돼 갖고 우리처럼 이제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음식 문화 또 질병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많이 안 먹게 되면서 심장병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전에 교회에서 요 강의를 했더니 하고서 마트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포도주를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장로님이 강의하셔가지고
포도주 먹고 싶어 갖고 산다고. 아유, 이거 드시라고 사는 게 아닌데 했더니 그럼 왜 강의를 해갖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은 많이 줄었는데 잘한다 좋다 했더니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지금은 그러니까 알코올이죠. 그러니까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심장병은 줄었는데. 그래서 그 술 먹지 말라고 하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도주 얘기는 여러분들이 상식과 또 그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 하고 이제 더 좋은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포도 식초입니다. 포도 식초. 예. 지난주에 우리가 식초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식초에 대해서. 보니까 식초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포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식초인데, 식초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식초가 바로 포도주에서, 그러니까 포도주에서 어떻게 해요? 초산 발효가 일어나고 식초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포도주보다 포도식초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식초가 될 때는 뭐가 되냐면 포도에 갖고 있는 모든 효능하고 식초가 갖고 있는 효능이 합쳐져 갖고 포도식초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포도주를 드시고 싶은 분은 그 포도식초를 드시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식초를 드시니까 피곤한 것이 많이 줄어, 또 혈압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암도 예방해 줄 뿐만 아니고 칼슘 흡수가 좋고, 그래서 칼슘 흡수 더 좋게 하려면 초란을 드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면역력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화 촉진. 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식초에 대해서 배우시고 나서 식초를 드시고 보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소화가 너무 잘 돼갖고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찌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고, 7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생리통 완화한다라고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그 7번에다가 하나 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에 불편한 것이 많은 분들은 꼭 한번 실천하시면은 포도 식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현미 식초도 좋고 사과 식초도 좋고 어떤 식초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 예방입니다. 식중독 예방. 식중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선교지 방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이 참 겁이 나요. 사실 물 먹기가. 그게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된 것이 때문에 상당히 겁이 나는데, 저희는 이제 갈 때마다 항상 식초를 몇 병씩 꼭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물에다 타면은 전부 살균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식당에서 300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식중독이 다 걸려갖고, 집단 식중독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다 병원에 가고 난리인데 한 사람만 그 식중독에 안 걸렸는데, 보니까 습관적으로 식후에 그 식초를 한 잔이죠. 식초 한 잔이라고 하니까 그냥 들이키면 큰일 납니다. 최소한도 5배 희석을 시켜야 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20배 희석시켜도 드시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희석시켜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9번째는 각종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한다. 자,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흑사병과 4명의 도둑 이야기. 프랑스에서, 오늘 프랑스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흑사병도 식초를 잘 활용하면은 예방할 수 있었고,
또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도 식초는 잘 안 나옵니다. 뭐 발사믹이라든지 다른 외국에서는 이제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많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포도 식초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다고 깜빡했는데 식초의 이제 정의 부분에서 식초는 뭐냐 하는 부분에서 식초는 우리가 초산이 4% 이상 들은 거를 식초라고 정의를 합니다. 시큼하지 않으면 또 우리 경험에 따라서 그 집에서 감식초라고 해갖고 그 식초를 만드는데 감식초는 4%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식초는 시큼한 맛이 잘 안 나는데 보통 4% 초산이 4% 이상 들어간 거를 식초라 하고 또 유기산이 한 60여 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표식이 한 거 보면은 4%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5%라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배 식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배 식초는 초산이 그러니까 4니까 2배니까 8% 이상. 그래서 표기한 거 보면은 10%. 그 다음에 3배 식초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배 식초는 12% 이상, 그러니까 한 15% 정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배 식초 같은 경우는 농도가 굉장히 짙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필요한 대로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그 화학 식초 핑초산 말고는 뭐 효능 차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현미식초, 사과식초, 금방대로 포도식초, 또 여러 가지 식초를 또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다고 하는 요즘에 보니까 바나나 식초라는 거를 따로 이렇게 또 담궈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토마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토마토를 그 요리하는 거에 따라서 생토마토, 익힌 토마토, 올리브유하고 그 익힌 거에 따라서 리코펜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말씀드렸고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데 스파게티 같은 걸 다 드실 때는 요것으로 하는 것이 좋고 이때 리코펜은 주로 전립선에 주로 분포가 많이 돼가지고 전립선 염이나 전립선 암 등의 그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독 주스는 토마토가 2개 들어간 거고 그냥 드실 때하고 익혀서 갈 때하고 흡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흡수율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매번 할 때마다 그 새로운 뭐 좋다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갖고 이거만 해도 하는데 할 때마다 이제 몇 개씩만 또 따로따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쑥 많지 않습니까? 쑥 중에서 개똥쑥이라는 거를 요즘은 아니고 좀 지났지만 방송에서 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대체 뭐 개똥쑥이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우리 시골에서 보면 흔한 것이 개똥쑥입니다. 뭐 이제 길에 뭐 흔한 것이. 근데 이것이 개똥쑥이 암에 좋다, 항암에 또 뭐 그 뉴스에 보니까 일반 항암제 1200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길거리에 있는 개똥쑥이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잘라갖고 그거 파느라고 또 비싸기도 굉장히 비싸졌어요. 이게 아주 최고의 항암 물질이다라고 해갖고 하는데 이거는 시골에서는 아주 흔했고 진짜 뭐 가져가라고도 안 가져갔던 그런 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똥쑥 가지고 드실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효소를 담근다 해갖고 그 발효청을 이제 만드는 이제 이렇게 잘라서 넣고 설탕을 넣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짜서 그 드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드는데 개똥쑥의 어떤 이제 효능으로 보면은 정말 항암 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그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항암 물질이 있어갖고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말라리아와
그 댕기열, 말라리아나 뭐 댕기열 같은 것이 이제 모기에 의해서 그 옮기게 되는데 이런 치료에도 개똥쑥을 많이 씁니다. 원래 이제 개똥쑥의 이제 어원을 보니까 그 아테미스라고 하는 그리스 여신을 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래한 거는 이 개똥쑥이 그 아르테미시아라고 하는 개똥쑥이 부인병에 좋고, 그러니까 냉증이라든지 부인병에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좋다고 하고, 그다음 해열이나 염증, 가려움증 해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체온을 올리는 것 중에 바로 쑥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이면 또 개똥쑥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그렇다고 뭐 평상시에 뭐 암도 안 걸렸는데 그 개똥쑥 먹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아두셨다가 혹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잘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송은 뭐 한자를 찾아서 그 제가 넣는데, 이제 막 기와의 와자에다가 그다음에 소나무 송자를 해가지고 이제 와송. 그 시골에서 보면 이제 기와 지붕에 보면은 요런 이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소나무 꽃이나 뭐 또 소나무 잎을 닮았다고 그래갖고 와송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와에 있는 건 다 따가지고 가서 하나도 없고, 지금은 이제 다 그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들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야구르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그렇게 먹게 되는데, 이것도 와송의 효능은 뭐 암세포를 파괴하고 암세포 전이를 억제하는 이제 그런데 주로 쓰고, 그다음에 피를 맑게 한다든지 위염이라든지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암 그 식물로서는 굉장히 그 잘 알려진 그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만 오늘을 소개를 해드리고, 오염된 환경에서 질병 예방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성면입니다. 성면. 자, 여러분들 뭐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아마 성면 잘 아실 겁니다. 성면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성면이 뭐 무섭다든지 겁난다든지 이거는 뭐 사람 죽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뭐 우리 그 어렸을 때라든지 흔하게 많이 그 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면을 그 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붕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할 때 시골에 있는 그 지붕 개량한다고 해갖고 전부 성면 슬레이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성면 슬레이트. 근데 그게 바로 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 물질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래서 성면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침 모양으로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 침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성면을 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호흡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폐에 꽂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질 않으니까 그 안에서 염증하고, 그 다음에 굳게 되고 암이 발생하고 뭐 폐기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갑작스레 이 성면이 그 문제가 돼서 지금은 뭐 성면이라면 전부 도망가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그 성면을 많이 썼는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성면 썼는데 뭐냐? 내화성, 불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방부성, 잘 썩지도 않고, 단열성, 열에도 그 열도 보온이 잘 되고, 절연성, 그러니까 전기 재료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면. 그 다음에 내마모성, 마모도 잘 안 돼, 유연하고, 이거 뭐 안 쓸 수가 없는 너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썼는데, 이때 이제 성면 때문에 생기는 그 질병을 한번 살펴보면은 성면 폐종, 그러니까 폐가 섬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피종이라고 해갖고 그 흉막과 늑막 사이에 암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기는 이제 폐암이
생기는 것이 성면 질병입니다. 참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러면은 그동안 뭘 어떻게 했냐? 우선 성면을 캐는 광산 있지 않습니까? 광산에서 그 성면 캐던 분들이 암이 보통 많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또 공장에서 우리나라의 또 공장에서 여러 가지 뭐 성면 장갑도 만들고 또 성면 슬레이트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공장에서 일을 했겠습니까? 잘 모르고 비실비실 그냥 아프다가 돌아가시고 또 폐암에 걸리고 무슨 뭐하고 그 알지 못하는 병으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면 때문에 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이제 뭐 절대적으로 금지가 됐는데 여러분들 뭐 대부분이 다 운전하시니까 보면은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또는 이제 패드라고 아마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은 탁탁 안 밟히고 이렇게 자꾸만 미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그 패드가 닳아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정비 공장에서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다 열어보더니 아유 패드가 너무 마모가 돼가지고 그거 바꿔야 됩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꿔주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입니다. 그거는 꾸준히 계속 운전하면서 브레이크 밟고 또 뛰고 뭐 이러면서 계속 나중에는 너무 닳아가지고 마모가 돼가지고 더 이상 잠깐 미끌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패드를 뭘로 만드느냐? 그게 바로 성면으로 만듭니다. 성면으로.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우리나라 자동차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많은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죠.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부 닳아가지고 날리는 겁니다. 이게 공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터널 있잖아요. 터널 하면은 문 닫으라고 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터널 지나갈 때 문 열어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자, 터널 지나갈 때는 세상 없어 문 닫으라고 막 그러죠. 빨리 문 닫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냐면은 터널에 들어갈 때는 이게 공기가 아무래도 물론 환기를 하겠지만 잘 안 빠집니다. 근데 그 터널 안에서 얼마나 많은 브레이크 패드 그러니까 성면이 날렸겠습니까? 어디 도망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알게 모르게 이 성면 패드를 했는데 지금 이제 금지가 된 것, 패드를 사용을 금지한 것이 불과 몇 년뿐이 안 됩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썼습니다. 2008년도인가부터 그까지 사용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차만 그렇게 하고 지금도 성면 패드로 그렇게 달고 다니는 차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큰 차들, 화물차들 같은 거 지금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거, 오염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또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잘 유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의 성면, 우리가 지하철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974년 그때 8월 15일 날 지하철이 1호선이 개통된 거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개통식 하려고 했는데 유경수 여사님 그때 이제 시해 사건 생겨가지고 개통식을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지하철역 하면서 지하철 내부에 단열재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성면으로 한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때는 전혀 몰랐을 때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성면 부분이 많은데 지금 어디에 무슨 지하철에 성면이 아직도 얼마큼 남았냐 발표하라 성면 지도를 내라 하는데 그거 발표하면은 그 지하철역에 가겠습니까? 우리 이론역에 아니면 수서역에 성면이 가득 차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 때문에 아직 이제 발표를 안 하는데, 지금 지하철역에 상당한 부분도 또 성면이 있어가지고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행인 것이 지금 이제 그 문 차폐 장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하철이 들어올 때는 이제 다 차폐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직 여기 분당선은 뭐 안 된 데가 많은데 지하철 한번 누르면 먼지가 얼마나 날립니까? 먼지 휙 날리면 막 그냥 느끼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밑에 깔려있던 것이 전부 올라와 갖고 다 한 번씩 들이켜 마시는 그런 이 형국이 되는. 그래서 성면뿐만 아니고 다른 그 오염이 많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면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하철역에 이제 그 뚫려 있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뽐칠이라고 해갖고 이제 성면 위에다가 이제 페인트로 완전히 그 도배하듯이 해놨는데, 이제 페인트가 떨어지니까 이제 성면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또 날리게 되면은 그 밑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굉장히 친근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교실에 보면은 이렇게 그 네모난 이제 판자, 그러니까 플레이트 상태로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멍 빵빵빵 뚫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도 바로 성면 재료입니다. 성면. 그러니까 아니 저거까지 그런가 할 정도입니다. 저거까지 할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철거하려고 하는데, 이 철거해 갖고 새로 성면이 없는 걸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 돈 예산이 또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철거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냥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방독면까지 써가면서 아이고 벌써 나왔네.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아주 예쁜 애기가 있는데, 베이비 파우더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 파우더. 뭐 우리도 애기 어렸을 때 많이 썼는데 베이비 파우더 많이 쓰지 않고, 베이비 파우더에 성면이 들어 있어갖고 한번 난리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베이비 파우더에 성면 들어 있으면 그거 하면은 엄마도 마시지만 애기는 안 마십니까? 애기도 막 얼굴도 막 두들겨주고 뭐 땀때기 난다고 하고 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안에 성면이 들어 있어요. 참 진짜 그 대단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면 철거 작업,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성면 철거하는 데를 많이 봤습니다. 다 이렇게 막 방독면 쓰고 뭐 진짜 뭐 비닐로 이렇게 싸우고 대단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보고 한국에 와서 성면 철거가 아니고 그 집 철거, 아파트 철거 뭐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뭐 마스크 쓰고 하고 있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해갖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랑곳 안 하고 그냥 철거를 하니까 주변에서 뭐 하는가 다 들여다보고 있고 뭐 해 하고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리 비켜 뭐 하는지, 성면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저리 비키라고만 하고 애들 모아서 장난하고 뛰어놀고 뭐. 성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1급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해도 참 문제가 될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면이 이제 폐암의 원인인데, 그러면 기왕 나왔으니까 폐암의 원인을 다른 거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폐암 원인을 살펴보냐면은, 뭐 폐암하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금방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담배지 않습니까? 흡연. 흡연은 무조건 폐암의 원인이다. 뭐 폐암의 원인이 뭐냐? 다 흡연입니다. 맞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담배를 핀 적이 없고 또 남편도 핀 적이 없는 주부들이 폐암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삼촌이 와서 담배 피면은 막 이렇게 무슨 동그란 거 만들어지면 그거 막 잡으러 다니고, 예? 막 입에다가 불어주고 막 그러면 막 신난다고 하고, 참 진짜 세상 진짜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예?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방에서 안방에서 막 훅 불어주고 막 쫓아다니고 막 깨고 그 하느라고 참 그랬던 기억인데, 예. 근데 그 방에서 지금 담배 핀다는 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이제 주부들도 상당히 많이 폐암에 걸립니다. 자, 원인을 기왕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폐암으로 인해서 사망 숫자가 위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보다 훨씬 많고 또 발병률도 훨씬 높습니다. 발병률도. 그래서 여러 가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폐암의 원인은 첫 번째는 무조건 흡연입니다. 흡연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명과 같은 문제가 되는 그 발암 물질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매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그래서 주부들이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부들이 요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아까 말한 공장 매연 같은 거, 예? 그런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공장 매연을 실제로 촬영한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공장 매연을.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옆 동네에서 찍어왔습니다. 옆 동네에서, 예, 우리나라가 아닌 옆 동네에서 찍어왔습니다. 자, 이것이 이것만 봐도 폐암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을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납이 없는, 그러니까 무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연 그 휘발유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무연이라는 게 없이 그냥 막 썼습니다. 그러니까 납 중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호흡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이렇게 배기가스가 엄청이 많이 듣고 이것을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의 북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뿌여갖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모크, 연기하고 포그, 안개하고 하면서 스모그라고 그렇게 하는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이제 전승절을 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전승절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장 문 다 닫게 하고 자동차 못 다니게 하고 해갖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서 전승절 무슨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고 하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풀어놨더니 다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게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장난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조리할 때 이게 이제 중국집에서 중국 요리하는 식당에서 모습인데, 이렇게 음식 조리할 때도 연기나 여러 가지 이제 매연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호흡할 때 우리 폐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가정주부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요리할 때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쓰는 가스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요리할 때는 환기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은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은 중독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많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일본에서 미나마따병이다라고 하는 1956년도에 공장에서, 화학 공장에서 방류한 수은이 조개나 어류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발생해 생긴 미나마따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은 중독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라크에서는 빵을 먹고 수천 명이 중독이 됐는데 200여 명이 사망한 사건,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수은 중독으로 했던 이제 큰 사건들입니다. 진시황이 이제 뭐 불로초를 찾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많은 얘기를 들어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이제 불로초를 찾으려고 한 500여 명을 풀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 쪽 우리나라 쪽으로 풀었는데 찾다 찾지를 못해갖고 결국 주치의들이 처방한 게 바로 수은입니다. 자, 수은이나 드십시오라고 봤더니 너무 좋은 겁니다. 수은을 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한심한 얘기지만 그때는 수은을 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막 어디든지 다, 그리고 연못을 전부 수은으로 다 채우고, 수은만 있으면 내가 평생 참 불로 늙지도 않고 평생 살 것처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49살 때 죽었습니다. 진시황이. 그러니까 코가 썩고 이 정신이 획가닥 해가지고 정신 이상해 해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경호무사가 살해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시황 묘가 뭐 제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 중국에 뭐 시안인가에 있는데 진시황 묘가 도굴이 안 된 이유는 진시황이 하도 수은을 좋아하니까 진시황릉 주변에다 전부 수은을 깔아놔갖고 겁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도굴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수은 중독의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하얗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얀 얼굴 갖고 있는 사람도 더 하얘지고 싶어가지고 바로 미백입니다. 미백 화장품을 원해갖고 이렇게 쓰다가 미백이 아니고 피부가 괴사되고 다 썩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맨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수은 중독의 문제를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것이 아닌 이제 미백 화장품인데 옆 나라 겁니다. 옆 나라 거 어디라고 지칭은 않겠는데 하여간 옆 나라 건데 이제 수은이 많이 들어있는, 수은이 일시적으로는 미백 피부를 상당히 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뭐 이거에 얽힌 제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냥 요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장품에 수은이 들어가면은 얼굴은 혀지지만 피부가 썩고 괴사가 되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이거를 쓴 사람들이 얼굴이 하얘지다가 갑작스레 막 얼굴에 막 붉은 것이 막 솟고 막 난리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간 화장품 쓸 때 수은이 우리 국내 거는 뭐 그럴 일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뭐 옆집 나라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시자로 시작하는, 영어 시자로 시작하는 나라. 자, 수은 중독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수은 중독이 되면은, 자, 갑작스레 수은 중독에 걸리면은 발한이 되고 오한이 되고 구토가 생기고 호흡이 곤란하고 두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하면 막 전부 떨립니다. 손도 떨리고 눈꺼풀도 떨리고 입술, 혀, 사지가 떨리고, 그래서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고 아까 진시황처럼 정신 이상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력이 저하가 돼 갖고 귀가 먹는 그런 일이 생기고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서 피부 괴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수은 중독입니다. 자, 수은 중독을 보니까 뭐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별로 관계가 없고,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뭐 어렸을 때 온도계 떨어뜨려 갖고 깨진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굴러가 가지고 손으로 집어 갖고 막 담느라고 아마 그때 좀 많이 중독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는 뭐 별로 중독이 없는데 아마 이거를 보면은 조금 생각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말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말감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충치나 뭐 충치 같은 거 때울 때 이제 아말감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왔지만 뭐 옛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말감 말고는 뭐 특별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거기 이제 갈아내는 것도 요즘에는 뭐 전기가 잘 들어오니까지만, 제 어렸을 때 할 때 보면 뭐 재봉틀 하듯이 막 발로 막 해가지고 수동으로 해서 보통 아픈 게 아니어가지고, 보통 시린 게 아니어가지고 아주 치과라고 하면은 지금도 가기 싫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바로 아말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말감이 뭐냐 하면은 바로 수은이 50%입니다. 합금인데, 그 다음에 은, 주석, 불입니다. 그러니까 수은이 그 그러니까 주성분인 합금이고, 이것이 뭐예요? 지난 150년 동안 쓴 겁니다. 어떤 분이 그 발명을 한 겁니다. 이걸로 치과를 했더니 좋겠다. 옛날에는 수은을 많이 썼습니다. 값싸고 내구성이 좋고 뭐 사용이 편리하다. 또 그렇지만 계속 수은 중독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수은 중독이다. 어떻게 수은을 그 이에다가 입 안에다 넣고 살 수가 있느냐? 암만 안전하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수은이 합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리적 결합이 아니고 이제 화학적 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제 치과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그 과학자들은 그래도 그것이 그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수은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위험한 일이야. 저도 어렸을 때 그 아말감으로 했지만 이거는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말감을 많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감을.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데, 그 많은 통계를 보니까 그냥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피부염이라든지 뭐 괜히 이유도 없이 막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 내가 지금 내 이 속에 아말감을 몇 개를 했는가를 많이 할수록 그런 그 경우가 심합니다. 또 오래 지나면은 그것이 더 빠져나올 취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말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빼주세요 하고서 치과에 가면 하루에 2개 이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2개 뺄 때 거기서 생기는 오염이 2개 이상 빼면은 그 환자한테 치명적이고, 또 의사도 못합니다. 의사도 방독면 쓰고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뭐 아토피 같이 피부가 심하게 문제가 됐다든지 뭐 통증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아말감을 한 것을 제거했더니 70% 이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제거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치과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충치 때문에 치과에 가면은 유일하게 의료보험이 되는 것이 바로 아말감입니다. 그래서 아말감으로 하면 굉장히 쌉니다. 몇천 원이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하나에 뭐 5만 원씩, 어떤 거 10만 원, 그다음에 그 레이징 같은 거는 5만 원, 그다음에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몇천 원짜리를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정말 웬만하면, 더군다나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IQ가 뭐 두뇌가 훨씬 떨어지고, 또 공부도 안 되고, 또 머리에도 이상이 생기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말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바다에 이제 수은 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체 이 큰 바다에 왜 수은이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 첫 번째는 치과에서 말씀대로 아말감만 할 때 쓰는 수은이 많습니다. 이거를 뭐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뭐 많이 했고, 지금 후진국 같은 경우는 어디다 뭐 따로 처리하겠습니까? 그냥 다 그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로 다 나가게끔 해요. 그래서 지금 바다의 수온 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공장 폐수가 심하고, 그 다음에 혹시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한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인가 뭐 지난해까지 이제 그만하자고 서로 그러는데,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쓰레기를 배로 가지고 가갖고 바다에다 그냥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너도 네 바다도 아니고 내 바다도 아닌 뭐 공해상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공식적으로 버립니다.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은 같은 것이, 아니면 중금속 같은 것이 바다를 엄청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누가 먹겠습니까? 작은 생선들이 먹고, 작은 생선, 큰 생선이 잡다 보니까 지금 큰 생선을 먹게 되면은 상당히 수은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생선, 특히 임산부나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어. 상어는 먹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왕고등어, 참치, 옥돔, 왕새치인데, 우리하고 조금 가까운 거는 참치인데 조금 비싸서 그렇지 맛이 있는 것 않습니까? 예, 참치. 그 다음에 옥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선을 먹을 때도 큰 생선 먹으면은 여기 있는 거 아니더라도 상당히 수은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참치라든지 옥돔 같은 거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참치 엄청 크고, 또 한 마리 뭐 경매하면 몇 천만 원에서 뭐 몇 억까지 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수은에 오염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집중후군. 자, 새집중후군 뭐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새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뉴하우스가 아니라 시크하우스 신드롬이라고 해갖고 이제 새집중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집중후군은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목재라든지 합판 같은 거를 이렇게 썩으니까 방부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방부제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포르말린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르말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개구리 뭐 해부 같은 거 할 때 포르말린로 해가지고 그 이제 방부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포름알데히드입니다. 포름알데히드. 그래서 그거를 가구나 목재 같은 데다가 방부 처리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그 새 가구나 이런 걸 들여오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그 안 좋은 그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아토피나 비염, 천식, 두통이나 구토를 일으키고, 이제 VOC라고 했고, 휘발성 유기물질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페인트, 그 다음에 그 바닥재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 저기 마루 깔 때 보면은 그 밑에 접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접착을 무슨 접착으로 하냐면 화학 접착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사하시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몰라도 화학풀을 바닥에다가 그 이제 바켓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제가 표준말을 잘 몰라서 해서 양동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양동이에다가 부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전체를 깔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 마루를 깝니다. 근데 그 접착제가 화학풀입니다. 화학풀. 여기서 바로 그 벤젠이나 톨루엔, 자일레스틸린이라고 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재나 그다음에 벽은 우리가 풀 써서 다 붙인다고 했는데, 지금 풀 써서 붙이는 게 아니고 전부 화학풀로 하기 때문에 벽지에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이제 벤젠이라든지 톨루엔, 자일렌, 뭐 스틸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바로 시크하우스 신드롬이라고, 새집중후군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 새집에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
그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로 이제 베이크아웃이라고 합니다. 베이크아웃이라고 했고, 입주하기 이제 일주일 정도에 매일 한 8시간 이상을 보일러를 30도 이상 해갖고 돌려가지고 우선 뭐 뜨뜻하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환기시켜갖고 내보내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온도를 10도만 올려도 거기서 나오는 양이 많고 또 계속 환기시켜갖고 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그렇게 하면 많이 빠져나가고 뭐 누구는 뭐 6개월이면 빠진다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뭐 새집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년까지도 조금씩 계속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초기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그렇게 해갖고 없애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유해 물질을 흡착하는 식물, 이제 이런 뭐 산세베리라든지 벤저민이라든지 고무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두면은 이제 이것을 많이 이제 흡착해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구석구석에다가 이제 수술 갖다 놓으면은 냄새도 제거하고 습기 또 곰팡이 제거 같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령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루미늄 중독이라고 해놓고 레이건 대통령이 탁 나오니까 또 이게 또 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을 이제 그런. 예.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AL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알츠하이머 그 치매 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저는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미국 국민들에게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알츠하이머인데,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매인데 이제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 알루미늄이 뇌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아밀로이드가 급격히 증가가 돼가지고 그 신경세포를 손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조사해봤더니 뇌에 알루미늄이 많이 검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알루미늄, 알이 알츠하이머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알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은 언어 능력, 기억력이 사라지고 판단력, 그 다음에 불안, 초조, 망상, 우울증 같이 이건 치매 증상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다 얘기하지만 뭐 다른 병은 그렇지만 치매는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 바라는 바일 겁니다. 예,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됩니까? 알을 조심해야 됩니다. 알루미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치매를 걸리기 싫은 분만 잘 들어오십시오. 좋으시는 분은 걸려도 좋습니다.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게 알루미늄 포일이지 않습니까? 예, 포일 많이 쓰죠. 예, 뭐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가게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씁니다. 포일을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캔 뚜껑 있지 않습니까? 캔 뚜껑은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캔 뚜껑을 딱 열으면은 뭐예요? 그 파편이 튈까요, 안 튈까요? 안 보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파편이 튀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캔 끝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끝에 남겨놓고 친한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닙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박 교회에서도 쓰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음박 여기다가 덜어 먹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대 먹을 수도 있죠. 밑에서 뜨뜻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알루미늄이 막 나옵니다. 막
추출되어 나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과자 봉지. 과자 봉지는 글쎄 막 과자 봉지 내부도 바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양은 냄비. 우리가 뭐 그냥 서민적인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양은 냄비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특히 라면집 가면은 이런 냄비 안 쓰면은 그건 남의 집도 아닙니다. 예. 더군다나 이렇게 찌그러져 갖고 다 벗겨진 거 아니면은 그렇지만 일단 코팅, 누런 코팅 있지 않습니까? 누런 코팅이 벗겨진 거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루미늄이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옵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혹시 집에서 그 라면을 진짜 멋들어지게 먹고 싶다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버리시든지 옆집에 갖다 주시지 말고 하여간 저 당장 버리십시오. 당장 버리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알루미늄 포일을 갖고 고구마를 구웠더니 그냥 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포일로 싸서 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알루미늄이 10.1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추출된 것이. 자, 그 다음에 고등어를 구웠더니 2.9배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가면 요거 또 하지 않습니까? 누가 또 이렇게 가르쳐 줬는지 뭐 또 여기다 종쟁에다가 마늘 좋다고 해갖고 꼭 이렇게 해서 먹으라고, 먹기 싫은데도 막 자꾸만 먹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먹어보셨죠? 예? 그래도 알루미늄이 많이 추출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활 주변에 특히 많이 쓰는 알루미늄 포일이 용도가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나오지 않은 것만 뭐 해도 너무 많을 겁니다. 예? 근데 너무 많이 쓰지 말고 꼭 필요할 때는 쓰셔도 되겠지만 특히 가열할 때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 추출되고 또 그거를 그때 먹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너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다이옥신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보면은 벤젠기에다가 CL이라는 거, 염소가 붙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이렇게 드실 겁니다. 자, 왜 염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연세가 지긋하시니까 우리 이제 월남 전쟁이라고 했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생생하시고 또 직접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실 겁니다. 이게 이제 1960년에서 74년까지 전쟁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베트공이라고 했는데 베트공들이 워낙 숲속으로 잘 다니다 보니까 이거 진짜 습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한마디로 미군들이 제초제를 뿌린 겁니다. 하늘에서 제초제를 뿌렸는데 그래갖고 나뭇잎을 다 갖고 베트공 찾으려고 제초제를 뿌린 것이 바로 고엽제입니다. 근데 조금 뿌리니까 베트남이 워낙 날씨가 좋으니까 조금 뿌리니까 다시 그냥 바로 또 입이 다시 나니까 조금 뿌려갖고는 안 되겠다. 아주 그냥 부어버리자 해갖고 그냥 완전히 월남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하도 더운데 고엽제 뿌리면 시원하다고 하더라고. 예? 그거 맞으니까 너무 더운데 막 하늘에서 비 떨어지는구나 하고서 그런 정도로 많이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고엽제 피해가 월남 사람들뿐만 아니고 미국과 한국, 호주 참전용사들이 치명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고엽제 속에 불순물로 다이옥신이 들어요. 고엽제가 속에 다이옥신이 주성분이 아니고 불순물로 들어갑니다. 조금인데도 이렇게 워낙 맹독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엽제를 얼마큼 뿌렸냐면은 1961년 11월부터 10년 동안 뿌렸다 합니다. 8,360, 이게 경작지 10%, 전살림의 30%고 베트남 국민의 400만, 한국민은 한 10만이고 암이나 구토, 발기피부 이거 말할 것도 없이 고엽제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잠깐 보니까 베트남의 이제 그 TV에서 커피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에 관심 많아갖고 이제 커피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이제 혹자는 이 고엽제 다이옥신이 적어도 50년은 지나야 그 좀 사라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이제 커피가 많이 나오는데 커피하고 다이옥신하고 관계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지금 여기다가 고엽제 뿌린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절대로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당면한 문제가 바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자, 쓰레기 소각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쓰레기는 뭐 850도 이상, 지금 이제 보통 그 쓰레기장 그 소각 온도가 뭐 1000도가 넘습니다. 1200도, 1300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 연소, 웬만하면 완전 연소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염소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여드린 CL입니다. CL. 그래서 염소가 포함되려면은 이제 표백된 그 종이, 그다음 플라스틱, 비닐, 음식물은 우리나라 음식물은 특히 염분이 많이 돼요.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들어가고 CL이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될 때는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에서 이제 일 때문에 그 목동 쓰레기 소각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쓰레기 소각장이 목동 아파트 가운데 있더라고. 가운데서. 저는 갑자기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예? 그랬더니 저희 환경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다이옥신 체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쓰레기 소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럴 때 일시적으로나마 그 다이옥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저는 그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에서 보면은 그 아저씨들 밖에다가 불 놓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이렇게 쓰레기 태울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플라스틱 깡통 또 비닐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막 쪼그라드는 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마음에 막 재밌어갖고 거기서 그냥 구경하느라고 막 호흡도 더 많이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예? 그때 제가 다이옥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은 경험이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없으면은 참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시골에서 아니면 어디서 쓰레기 태우는, 최근에 와서 안 태웠지 옛날에는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뭐 플라스틱 뭐 비닐 뭐 태우면 비닐 쪼그라드는 게 너무 재밌어 갖고 더 가지고 와 갖고 태우느라고 막 했는데 그 상태가 250도에서 300도 사이가 다이옥신이 충만하게 나오는 그 온도입니다. 그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아까도 소각로에서 불완전 연소될 때 250도, 300도 될 때 그때 이제 다이옥신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보통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시골에서 그냥 지금도 뭐 그냥 이렇게 몰래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태워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쓰레기 해갖고 잘 버리면 되는데 이거가 또 거름이 된다고 해갖고 어디다 버려요? 밭에다 버립니다. 밭에다. 그러면 밭에다 버리면은 다이옥신이 그 안에 있다가 밭에서 식물로 통해 갖고 그 식물로 올라와 갖고 가축이나 사람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다이옥신이 이제 중독 증상은 뭐 피부병이라든지
이게 환경 호르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생식기 장애, 그다음에 성장의 장애된 면역계, 기형아가 발생하고 청산가리에 무려 1000배라고 합니다. 1000배.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리에 우리가 청산가리는 어이구 청산가리 했는데 그거에 1000배만큼 독성이 강하다고 하니까 바로 고엽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성분도 아니고 바로 불순물입니다. 다이옥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옥신이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호르몬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호르몬은 우리 생활 중에 있는 이제 우리 몸 호르몬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을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그 환경 호르몬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제 다이옥신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DDT하고 농약류, 살충제, 옛날 6.25 때 그거 보면은 미군들이 머리에 막 그냥 이가 많고 벼룩이 많다고 그래갖고 머리에다 막 뿌려줬어. 그러니까 머리뿐만 아니고 막 몸에다도. 그게 바로 DDT 뿌려줬어. 그게 환경 호르몬인지 알겠으면 뿌려달라고 머리 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르고서 갔다가 하고 그거를 뿌려야 또 배급을 받으니까 가서 막 머리에 대고 뿌려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것이 음료 캔에 보면은 이제 그 금속하고 직접 닿지 않게끔 그 안에다가 코팅을 합니다. 그게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걸 코팅하는 아주 그러니까 아주 얇은 코팅을 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푸탈레이트라고 하고 식품 포장재. 그 다음에 이제 라면 용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종이로 많이 바꾸라고 해갖고 종이로 바꿨는데 아직도 플라스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틸렌 다이머 트리머라고 하는 그 컵라면 용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조피렌이라고 해갖고 우리 이제 그 숯으로 고기를 굽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이 떨어져 갖고 숯에 닿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 고기에 붙어가고 까맣게 타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벤조피렌입니다. 그게 아주 그 굉장히 그 환경 호르몬이면서도 그 암을 일으키는 그 원인 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은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전에 젖병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고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왜 애기한테 그 환경 호르몬이 나는 걸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갖다가 그 유리로 바꾼 데도 있고 환경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걸로 바꾼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젖병에서 비스페놀 A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캔커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뭐 캔커피 먹으라고 해도 먹을 사람이 없겠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은 날이 이제 좀 추워지면은 캔커피가 생각이 나고 또 캔커피가 또 따뜻한 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저기 그 뭐 온장고 비슷한 데서 꺼내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아유 교수님 수고한다고 해서 갖다 주는 거 보면은 따뜻한 캔커피를 갖다 줍니다. 그럼 굉장히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하지만 참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굉장히. 자, 캔커피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캔커피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캔 안에 뭐가 코팅되어 있어요? 비스페놀 A라고 하는 것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온에서는 우리가 룸 템퍼리처라고 상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25도. 이때는 안전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열하게 되면 따뜻하게 가열하게 되면 용출이 되는 겁니다. 뭐가 용출이 돼요? 환경 호르몬이 용출이 되는데 비스페놀 A가 용출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커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맛있게 드시라고 하니까 아니고 드시고 돌아가시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캔커피 데워다 드리면은 전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앞으로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두 번째는 뭐야? 알루미늄. 캔 뚜껑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뭐야? 뭘로 돼 있어? 알로 돼 있다고 했습니다. 알. 알이 뭐야? 알루미늄. 알츠하이머. 예, 그러니까 그것을 따는 순간에 우리가 막 어쩌다 먹는 건 상관없겠지만 그거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은 알이 됩니다. 알. 예, 알츠하이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캔커피는 뭐 물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다방 커피식으로 돼 있었고 설탕도 듬뿍 들어 있고 그 프림도 들어 있고 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제,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캔커피를 가열한다. 최악입니다. 최악. 네, 최악입니다. 이거 같이 최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최악인데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학생들은 흔하게 먹습니다. 그러고서 수고한다고 교수님한테 갖다 줘가지고 A 받을 걸 C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컵라면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까? 컵라면. 자, 라면 중에서도 컵라면을 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컵라면이 그 용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잠깐만 종이 용기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바꾼 것이 있는데 안 바꾸기 전에 보면은 용기에 환경 호르몬이 스틸렌다이머라고 하는 그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컵라면을 그 뜨거운 물을 붓고 나서 몇 분 정도 후에 먹습니까? 예? 3분입니까? 4분? 3분이요. 3분이면은 조금 서를 텐데. 그래요? 괜찮아요? 예.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물을 붓고 나서 몇 분 후에 스틸렌다이머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3분부터 나오다. 3분. 딱 3분부터. 그러니까 딱 먹기 좋을 때 혹시 환경 호르몬 나와서 더 맛있었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자, 먹기 좋을 때부터 스틸렌다이머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꼭 먹고 싶을 때는 만약에 플라스틱이면 용기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뭐 용기 옮겨갖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옮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라든지 참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라면에서 이제 밀가루에 대해서 자세히 안 배웠지만 다음에 밀가루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튀긴 거 그 다음에 여기 또 소금이 또 많이 들어가갖고 뭐 하루 소금 뭐 양의 뭐 몇 배를 먹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화학 조미료, 식품 첨가제 아주 이것도 결정체입니다. 결정체인데 다행히 알은 안 들어가고 알츠하이머는 안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납중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금은 뭐 저희가 그 납중독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납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예, 그때는 뭐 놀 게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장로님도 계신데 저희는 뭐 놀 게 없으니까 납을 가지고 어려서 납을 갖고 놀아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던 것도 참 그것도 신기해요. 예, 그래서 철물점에 가면은 여기다 이런 납괴가 있어요. 예, 가서 돈 주면 팔아요. 예, 그러면 그 괴를 사다가 집에 이제 냄비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그 연탄에다가 데우면은 녹아요, 이게. 예. 그러면 납이 녹으면은 녹은 걸 갖다가 이런 그 호물, 그 땅에다 호물 파고 거기다 이렇게 붓거든요.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돼요. 그럼 이거 갖고 던지기 하고 그렇게 놀던 생각, 저만 그랬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사다가 그걸 갖다 녹이니까 막 이거 녹았나 이거 아직 안 녹았면서 막 계속 보면서 녹을 때가 됐는데 하면서 막 했죠. 그 다음에 그거 갖다 꺼내가지고 또 붓고 뭐 그게 초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예, 놀 게 없으니까 뭐 지금 같이 뭐 컴퓨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때는 뭐 그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또 하면은 저녁 늦게까지 그냥 뭐 밥 먹으라고 하는 소리 막 괜히 부르는 때까지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납중독을 했었는데 이제 납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납이 부드럽고 가공이 쉽고 색깔 조성이 잘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인트나 도자기, 포장지, 어린이 장난감,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중에서 이제 마스카라 뭐 얘기했는데 이제 그 화장품 중에서 아마 루즈에 그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물감, 건전지, 페인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납중독이 보면은 뭐냐면은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빨거나 이제 물을 뭐 물어뜯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납중독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난감에 그 납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의 장난감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만듭니까? 바로 중국에서 만듭니다. 중국을 규제해야 되는데 우리만 규제하니까 중국을 규제합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게 애들이 그걸 빨면서 그다음에 뭐 페인트 칠해놓은데 다른 데보다도 이제 놀이터 같은데 페인트 칠하는데 그 페인트에 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미술용품들이 상당히 납이 많이 돼 있고,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에도 납이 지금은 이제 거의 없지만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식기 있지 않습니까? 식기는 아주 고급 식기는 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약의 고급을, 그래서 고급을 쓸수록 오히려 납이 더 많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이 많이 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립스틱입니다. 그래서 립스틱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잔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탈 잔이 그 납을 그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도자기 유약 같은데, 그래서 납 중독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은 빈혈이 생기고 복통, 그다음에 신경계 뇌 손상, 그다음에 이제 청각 장애. 베토벤이 대표적으로 그 청각 장애를 앓았다는데, 대체 베토벤이 뭐 때문에 그 귀가 난청이 됐냐 했는데, 베토벤이 그 아버지가 굉장히 술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술꾼이었는데 아버지가 주는 술 같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술 중독이 걸려갖고 포도주를 하루에 한 병 정도를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포도주, 아까 담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포도주 담는 거를 이제 납통에다가 납으로 돼 있는 그쪽에 대갖고 포도주 자체가 상당히 납 성분이 많이 높았고, 그 다음에 아까 크리스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도 납이 들어요. 그래서 납이 들어있는 포도주에다가 그 다음에 납이 들어있는 포도잔으로 매일 거의 한 병씩 그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납 중독이 걸려요. 그래서 그 나중에 베토벤 머리카락이 경매된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뭐 보통 정상에 100배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귀가 멀고 또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베토벤의 난청의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의 이제 전자파. 참 왜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 전자파 문제점이 뭐냐? 이게 참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경세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머릿속에서 회로에 걸려갖고 신경 전기 신호를 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막 전달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휴대폰이 생기고 나서 전자파가 생기니까 이게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전자파가 우리 뇌 속에 있는 그 전기 신호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갖고 지금 얘기대로 신경세포가 돌연변을 일으켜 뇌종양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용 시 우리 교회에서 참 휴대폰 사용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휴대폰을 오래 사용할 때는, 아니면 사용할 때는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쓰는 게 사실은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쓸 때에는 한쪽에만 쓰지 말고 양쪽 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 평상시 전화기를 어떻게 들고 다니? 이게 또 저도 마찬가지고, 전화기를 들고
안 들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들고 다니면 휴대폰이 아니죠. 예? 근데 들고 다니는 게 휴대폰인데, 자, 우선 제가 보기에는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여학생들은 다 가방에다 넣고 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참 좋다. 남학생들은 다 호주머니에다 넣어요. 바지 호주머니에다. 바지 호주머니에 넣으니까 이게 많지는 않지만 그 대기 상태에도 전자파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학생들, 20대 학생들 한참 뭐한데 바로 그 전자파가 그 생식기 쪽에 영향을 줘갖고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니겠지만 꾸준히 계속 전자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지 호주머니에 넣지 않으면 위에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되지 하고 위에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더니 이게 또 보니까 심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꾸준히 하면은 부정맥이 생길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어디다 넣고 다니? 지금 말씀대로 목에다 걸고 다니. 목에다가 이게 무게가 있어갖고 꾸준히 목에 하면 목 디스크에 걸려요. 아니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모르겠다. 손에다 들고 다니다. 손에 들고 다니면 손에 전자파가 계속 손에 영향을 주면요, 나중에 굉장히 피곤하고 이 기력이 없다. 우리 말하면 기력이 떨어. 자, 그래서 참 이거 뭐 저도 고민 중에 하나인데 가장 그 바람직한 거는 진짜 그래서 저도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그 뭐 자매님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자매님들 중에서 뭐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뭐 여기다 넣고 다니고 뭐 디보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그러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그 형제님들이 참 그게 고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 전자파 지금 보면 아까도 아기가 이렇게 했지만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그 유모차에 어떤 아기가 이거 저기 뭐 보더라고. 유모차에서 손으로 자꾸만 이거를 근데 안 넘어가니까 막 짜증 내더라고. 안 넘어간다고. 뭐하니? 안 넘어가니까 이게. 네? 알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그림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넘기잖아. 아기가 유모차 안에서 안 넘어간다고 막 짜증 내고 막 엄마한테 막 짜증 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문제인데 어릴수록 전자파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어릴수록. 자, 그래서 제가 통계를 하나 봤더니 지금 그 휴대폰을 귀에다 이렇게 댔을 때 그 전자파가 침투하는 거를 보니까 어른일수록 별로 많이 안 가요. 어린애는 속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앞만 귀엽고 예뻐도 자꾸만 애기 휴대폰 줘가지고 어린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조심하시고 정말 이거는 뭐 우리만 듣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또 옆 주변에서도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은 이거 보고 있으면은 목에 무리가 가고 눈에 또 무리가 가고 또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은 귀에 무리가 가요. 자, 오늘 저도 이제 교회를 갔다 오면서 이제 저기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옆에 어떤 그 여학생 비슷한 했는데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무슨 무슨 음악을 듣는지 제가 다 들리더라고요. 소리가 들려갖고 오늘 내가 설명할 부분이구나.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가 보다. 참 이어폰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어른들은 이어폰 잘 안 끼는데 요즘에는 또 어른들도 많이 껴요. 수준이 높아져갖고 어른들도 많이 껴요. 그 다음에 또 그전에는 어른들은 잘 스마트폰 안 봤는데 요즘에는 경로 속에서도 스마트폰 하고서 막 카톡 하면서 막 까똑까똑 하고 그러거든. 이게 또 젊은 사람하고 틀려요. 눈도 굉장히 나빠지고 귀도 엄청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삼가하세요. 어른들은. 자, 그러면은 지금 이어폰이 바로 난청의 주범으로 그렇게 지금 난청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의 급증, 이거는
스마트폰 때문이라고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회 구조를 잠깐 보면은, 기회 구조를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예? 혹시 아세요? 어떻게 듣는지?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듣는 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바로 이게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고막에서 쳐가지고 떨림으로써 이게 이제 파장이 바로 유모세포라고 하는 데서, 유모세포, 그러니까 헤어셀이라고 영어돼 있죠. 그러니까 유모세포라는 데서 전기 신호로 바꿔줘 갖고 우리 뇌에 전달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예, 엄마가 만들어주긴 했지만 정말 그것도 신기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파동이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유모세포인데, 이게 소리가 너무 커버리면은 유모세포라고, 그러니까 헤어셀이 바로 손상되든지 아니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셀이 죽어버리면은 이게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재생이 안 돼요. 이제 점점 귀가 먹어가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셀이 100만 개다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모세포의 이제 손상을 보면은, 이제 어떤 때 손상을 받냐면, 자, 우리가 그 전연 데시벨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연 안 되는 걸 0이라고 하고, 가장 큰 소리를 120이라고 보면은 80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 가능하면은 너무 큰 소리로 하는. 근데 이 귀가 자꾸만 잘 안 들리면은 점점, 그러니까 제 옆에 여학생이 이어폰으로 제가 무슨 곡을 듣고 있는지를 다 들을 정도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소리입니다. 그 학생도 잘 모릅니다. 자꾸만 안 들리니까 점점 자꾸만 키우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유모세포가, 헤어셀이 계속 손상을 보고 계속 죽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그 전기신호로 변화시킨 유모셀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 대학생이 계속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얼마 후면은 난청 내지는 귀가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귀가 난청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아까 뉴스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나도 흉내 낸다고 하면은 그나마 몇 개 남은 거, 예? 몇 개 남은 거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듣겠지만, 가능하면은 꼭 필요할 때 큰 소리 아닌 걸로 조금만 그렇게 갖고 그때 들은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도 유모셀이 전혀 일반 우리 의학계에서는 전혀 다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연구 논문 중에서 해조류, 김이나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바냐 해조류를 잘 섭취하면은 귀의 유모세포가 다시 재생한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나 당근, 토마토, 어디서 많이 봤던 바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그다음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다시 청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 기억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유산균을 잘 배양할 수 있는 이것만 잘 먹으면, 해독 주스 같은 거 잘 먹으면은 그래도 많이 청력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안 좋은 것으로는 이제 식품 첨가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식품 첨가제는 우리 이제 바로 인스턴트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트에서 식품관 같은 데 보면 이제 많이 파는 거죠. 근데 이런 식품 첨가물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식품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보존제, 우리를 말하면 이제 방부제를 넣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품 가공한, 두부 응고시킬 때 응고제 안 씁니까? 그다음에 빵에서 팽창제 안 씁니까? 다 써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식품 첨가제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색깔,
향,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가 아주 좋아하는, 손으로 쥐기 좋아하는 색깔을 넣고, 그 다음에 향료를 넣고, 그 다음에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과 기름을 혼합하기 위해서 유화제를 섞습니다. 이래서 식품 첨가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에 이제 어떤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염색체의 돌연변이를 이렇게 암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잘못 먹으면은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위장장애가 생기는데, 제가 이거 통계로 봤더니 하루에 한 80종 정도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한 11g, 한 2스푼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4kg. 그 다음에 우리가 한 50년 정도 그렇게 먹으면 한 200kg 정도를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도 온전하다고 한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햄이 있지 않습니까? 자, 햄이 돼지고기 100kg를 가지고 130kg를 만드는데, 이제 착한 햄이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이제 첨가물을 많이 안 넣은 거, 예? 돼지고기나 천일염이나 설탕이나 향신료 요렇게 넣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착한 햄이라 볼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마트에서 파는 일반 햄을 보면은 돼지고기 대두, 난두, 뭐 카제인 나트륨, 아질산 나트륨, 마르코비움 했고, 참 읽기도 힘든 것들이 쭉 있어갖고 뭐 코치닐 색소까지 해서,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거 있습니다. 자, 아질산 나트륨은 아질산 나트륨을 먹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그 생선이나 이런 데서 암이라고 만나게 되면은 우리 위에서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아질산 나트륨 빼달라고 막 그냥 데모까지 했던 것이 바로 그냥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무지 있지 않습니까? 단무지를 이렇게 보면은, 자, 착한 단무지는 이제 말린 무, 쌀겨, 식염, 다시마, 설탕,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지만 착하지 않은 일반 단무지를 보면은 폴린, 사카린, 감초, 스테비, 소로빈,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3호, 이게 뭐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색깔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단무지하고 노릇스름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넣습니다. 이 색깔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단무지는 무가 색깔이 있습니까? 색깔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는데 그 소비자들이 원해서 이렇게 색깔을 만드는 겁니다. 자, 명란젓. 명란젓. 제가 좋아하는 게 명란젓입니다. 자, 명란젓도 착한 명란젓을 한번 보니까 천일염, 쌀, 발효해줘서 해갖고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착하지 않은 나쁜 명란젓을 한번 보니까, 아이고, 이거 다 읽어보면 오늘 그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다 읽지 못해요.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결론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염된 환경에서 질병 예방 결론을 어떻게 지어야 될 건가 하면서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자, 첫 번째는 할 수 없다. 환경 오염에서 피하자, 피신하자. 예? 성면도 피하고, 수은도 피하고, 납도, 다이옥신도 피하자. 자, 어떻게 피해요? 요셉이 보디발라 아내를 피하듯이. 자, 요셉이 보디발라 아내를 피하듯이 피해야 된다. 자, 우리 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죄를 나는 무슨 나이트 클럽에 가도 나는 전혀 죄를 안 질 수 있어 하고서 쓸데없이 거기서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비교해봐도 죄의 소스, 죄에서는 진짜 우리가 대항할 힘이 없으면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고, 우선 성면 철거하고 있다. 어떻게 철거하나? 재밌나? 하고서 옛날처럼 두리번거리지 말고 멀리 떨어져 갖고, 또 우리 애들도 야 거기 가지 마 하고서 멀리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잘 알고 잘 선택하자. 자, 우리 지금 우리 개법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는 이유는 뭐냐? 한 개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개라도 가르쳐 주십사 하고서 이렇게 시간을 주셨는데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시간 됐을 때. 그래갖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햄 보면은 뒤 탁 돌이켜갖고 유통기한 첨가물이 뭐 들어있나,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하면은 이거는 아웃하고서 기름은 안 좋고, 기름 너무 많이 짧은 거, 심플한 거, 심플한 거.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2단 사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우리 교회 이렇게 들어다 보면은 뭐 신뭐뭐뭐 금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뭐뭐는 뭐 신천까지 금지해라. 자, 그래서 지금 같이 섞여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말이 많고 뭐 모여서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데 좀 문제가 많은 데가 또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많이 배운 겁니다. 잘 알고 잘 선택하자.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철저히 편식을 하자. 철저히 편식하자. 편식하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식탁에 앉으면 골고루 먹어 하고서 혼났습니다. 하나만 먹으면. 근데 지금은 골고루 먹는 죽습니다. 골고루 먹다가는 죽으니까 철저히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가려 먹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식품 첨가물이, 화학 첨가물이 범벅이 된 햄 먹으면서 골고루 먹으면서 이것도 먹어야지 하고서 하면은 그건 애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가려 먹고. 지금 우리 신앙적으로도 지금 뭐 방송 틀고 뭐 틀으면 뭐 지금 설교 뭐 인터넷 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저도 이렇게 뭐 듣고 싶어도 겁이 납니다. 이게 옳은 건지 아는 건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편식을 하고 정말 옳은 것만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효식품과 유산균을 우리 배운 대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경 그대로 쭉 읽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 자, 현미 잡곡밥, 야채, 과일, 해조류, 이런 것이 식이섬유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 그 장에 들어가면은 지금대로 중금속이라든지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이 식이섬유로 그 감싸고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식이섬유를 뭐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비교할까? 참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참 우리가 잘못한 거를 자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참 그러면서 또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거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해독주스, 지난번에 배웠던 해독주스에는 식이섬유와 또 유산균을 먹이도 중금속 배출하는 거하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하고 좋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하고, 제가 이제 다음번에 강의할 때 또 운동, 그 다음에 좋은 물의 조건, 좋은 물이 어떤 거냐, 그에 대해서 또 앞으로 또 시간이 주어진다면 강의를 또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장시간 오늘 목사님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보니까 너무 오래 했습니다. 너무 장시간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될 때 또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